안녕하십니까.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직업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잡학사전 진행의 오혜선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직업과 산업 현장의 모습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직업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까지 저희 잡학사전에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 채용 장려금과 직무훈련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디지털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 인력 양성에도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AI 산업 확산으로 반도체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관련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고령층 취업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청년층 고용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세대별 맞춤형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라윤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 속으로입니다. 이른 새벽, 아직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 이미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수산물들이 한자리에서 모이고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곳.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농수산물 경매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경매라고 하면 빠르게 가격을 부르며 물건을 파는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 농수산물 경매 역시 비슷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매일 새벽 전국에서 올라온 채소와 과일, 수산물이 도착합니다. 이 물건들은 도매시장에 등록된 중도매인들에게 경매 방식으로 판매가 됩니다. 네, 이때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경매사입니다. 경매에서 출하된 농수산물의 상태와 물량을 확인하고 경매에 참여한 중도매인들의 입찰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합니다. 경매는 보통 새벽 시간대에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물량이 거래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력과 그리고 빠른 진행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단순히 가격을 부르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농수산물의 품질과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나 작황에 따라서 또 공급량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소비 수요에 따라서도 가격이 크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사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현장의 흐름을 읽는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일에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경매는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보다 하루를 훨씬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거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집중력과 체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경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도매시장법인의 채용 절차를 통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에는 농수산물 유통이 점점 더 체계화되면서 경매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또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식탁과 그리고 또 농어촌의 생산 현장을 연결하는 사람들. 오늘 현장 속으로는 이른 새벽 시장을 움직이며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농수산물 경매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박수인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매일 여러분의 든든한 취업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직업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의사, 경찰, 교사처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직업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직업들 말고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찾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내가 꿈꾸는 직업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직업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용24 직업정보 시스템입니다. 고용24에서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개는 물론 어떤 일을 하는지,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활용하기 목록에는 보시는 것처럼 직업정보 시스템 창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용24 직업정보 시스템에는 어떤 직업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고용24의 직업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직자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표 직무들의 수행 직무, 직무 특성, 일자리 전망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자 조사란 실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걸 말하는데요.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반영하기 위해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항의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직업과 재직자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먼저 분류별로 직업을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직업 분류 1차 선택을 먼저 한 뒤 더 세부적인 2차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선택을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으로 선택한다면 2차 선택에서는 인문 사회과학 연구직,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등 더 세부적인 직업 분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키워드 검색도 하실 수 있고요. 조건이 궁금하다면 조건별 검색을 통해 평균 연봉과 직업 전망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직업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특성에 따라 직업을 분류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는 흥미 선택, 지식 선택, 업무 수행 능력 선택, 직업 환경 선택을 통해 본인이 선호하는 항목들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과 일치하는 항목의 수, 그리고 직업의 대분류와 중분류, 직업명을 나열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리스트 안에 직업들을 참고하면 본인의 직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새롭게 생긴 직업에 대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만큼 직업의 세계도 빠르게 바뀌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알지 못하거나 생소한 직업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의 건강을 유지하는 나무의사나 어업 경영, 어촌 생활 등 귀어, 귀촌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상담하는 어촌 정착 상담가 등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색 직업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귀농 귀촌 플래너, 국제의료 마케팅 전문가, 온라인 평판 관리사 등 이색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이 직업의 현재 현황과 향후 전망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점은 실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도 함께 실려 있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이색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그치지 않고 세부적인 정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용24에서 다양한 직업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업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직업의 이름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지와 필요한 역량,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고용24 직업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해 보신다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이었습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로운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알아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미래 유망 직종, 전환 직업군들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서는요, 전통적인 감각의 영역에 첨단 기술이 더해져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조향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향수뿐만 아니라 화장품, 공간 반향제 등 다양한 곳에서 향기를 접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향기를 만들 때 오직 조향사의 예민한 코와 오랜 경험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향기를 설계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향의 세계를 여는 사람이 디지털 조향사입니다. 이 디지털 조향사는 향료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향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에게 수만 가지 향의 공식을 공부시키고 AI가 제안한 레시피를 예술적인 향수로 완성시키는 향기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코로는 수천 가지 원료를 일일이 맡아보고 조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조향사는 방대한 원료 데이터를 준비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학습해 최적의 조합의 향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조향사가 하는 일은 다양한데요. 첫째는 향료 데이터 구축 및 학습입니다. 수많은 원료의 화학적 특성과 기존 향수들의 조합 방식,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호도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라벨링하고 이해시킵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은 어떤 향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 공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둘째는 AI 향기 시뮬레이션입니다. 디지털 조향사는 직접 향료를 섞지 않고도 디지털 환경에서 향의 조합을 예측하고 가상으로 배합을 테스트합니다. 가상 실험을 통해 실패 확률을 줄이고 가장 완성도 높은 향의 비율을 찾아냅니다. 셋째, 초개인화 향수 개발입니다. 소비자의 취향,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 그날의 기분과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향기 레시피를 인공지능과 함께 완성시킵니다. 디지털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일 자격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융합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화학이나 화장품 공학, 조향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이나 정보 처리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화학공학,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관련 학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향기 산업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 조향 교육에 데이터 활용 역량까지 준비되어 있다면 누구나 경쟁력 있게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이 디지털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후각적 감각과 화학적 이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배합 비율을 찾아주더라도 기본적으로 향을 구별하고 원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데요. 둘째, 데이터 분석 능력입니다. 방대한 향기 데이터를 해석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다루어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입니다. AI가 아무리 기술적인 조합을 찾아내더라도 최종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브랜드의 철학을 담아내는 것은 인간의 예술적 터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조향사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향기 산업은 앞으로 뷰티를 넘어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며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남들과 다른 나만의 맞춤형 향기를 원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빠르고 독창적으로 향을 개발하는 디지털 조향사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AI 조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 감각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이 전문 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미래 사회의 향기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직업인 디지털 조향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장인의 영역에도 이처럼 새로운 융합 직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연결해 본다면 직업 선택에 좀 쉽겠죠?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직업의 세계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줬습니다.
자, 이제 잡토크, 일의 미래 시간인데요. 예,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자리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대신하는 경우가 좀 늘었고요. 또 반대로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직업이 줄어들고 또 어떤 직업이 새롭게 주목받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라윤, 박수인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라윤 아나운서, 요즘 AI 때문에 이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들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좀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실제로 특히 단순 반복 업무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 업무나 또 콜센터 상담 직무 같은 거는 이미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AI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직업으로는 데이터 입력 담당자, 텔레마케터, 단순 사무직, 그리고 번역 보조 업무, 계산 중심 업무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AI 때문에 좀 사라지고 있는 직업도 있는데 반대로 AI 때문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박수인 아나운서,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직업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는 AI 개발자입니다. AI 개발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직업 중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AI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게 됐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챗 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어떤 질문이나 명령을 입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즉, 사람과 AI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AI 윤리 전문가라는 직업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인공지능이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점검하고 안전하고 책임있게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엔지니어도 AI 시대의 핵심 직업 중 하나인데요. 로봇 엔지니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로봇을 설계하고 개발하며 산업 현장이나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는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AI 산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만나게 될 직업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요즘 말린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 AI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 자체가 하나의 직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AI와 앞으로 경쟁하기보다는 AI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직무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사람 간 소통 능력 같은 부분은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AI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배우려는 움직임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에 AI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듣거나 디지털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서 작성이나 데이터 정리, 자료조사 등 다양한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AI 활용법을 배우려는 직장인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업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춰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내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AI 활용 방법을 배우려는 기회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이제 특정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직무와 분야를 넘어 점점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AI 시대가 좀 빠르게 다가오면서
일자리의 모습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잡토크 일의 미래였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비인 스토리를 정시연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악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텅 빈 취조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연쇄살인마와 마주 앉아 오직 대화만으로 그들의 범죄 동기를 파헤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에서 조명할 인물은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입니다. 그가 처음 이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프로파일러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면서 대한민국 수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는데요. 1990년대 후반 동기 없는 범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경찰 내부에선 새로운 기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형사였던 권일용은 범죄심리 분석관이라는 낯선 보직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일과는 잔인한 사건 현장을 누비고 교도소를 찾아가 흉악범들과 면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이들을 마주하며 그는 그들의 성장 배경, 범행 특성, 그리고 숨겨진 욕망을 데이터화했는데요. 그는 프로파일링은 단순히 범인을 맞추는 퀴즈가 아니다. 그 다음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막는 사투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일용 교수가 보여준 이 직업의 핵심은 객관성과 인내입니다. 범인은 자극적인 말에 휘둘르지 않고 철저히 증거와 심리 기저를 연결하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수천 건의 면담을 통해 한국형 프로파일링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악인의 마음을 너무 깊이 들여다본 나머지 정작 본인의 마음은 병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장을 지킨 이유는 단 하나,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직업적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현장을 떠나 강단에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권일용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본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그것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동체를 지키려는 뜨거운 심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업을 대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인물 로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빈 스토리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일자리의 변화는 경제 흐름과 산업 구조의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로 보는 일터를 통해 경제 흐름이 일자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빈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집에서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였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재택근무, 일종의 거대한 강제 실험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가 끝난 지금 시점입니다. 왜 우리는 예전처럼 매일 아침 사무실로 모이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 실험 기간 동안 기업들이 경제적인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며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도 디지털 기술만 있다면 충분히 성과가 난다는 사실을요.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는 단순한 방역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효율을 위한 경제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리드 워크란 쉽게 말해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유연하게 섞어서 하는 방식인데요. 월요일은 팀 회의를 위해 회사로 나가고 화요일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집에서 일을 합니다. 이 방식은 코로나가 끝난 지금 어디서든 성과만 내면 된다는 실용적인 경제 논리와 맞물리며 우리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이라는 콘크리트 벽이 무너진 자리, 그 속의 경제적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기업들입니다. 그들에게 강남이나 여의도 한복판의 화려한 사옥은 이제 자부심이 아니라 무거운 고정비일 뿐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제 전 직원의 책상을 치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자리가 명확했다면 이제는 출근해서 앱으로 빈 좌석을 예약하는 공유 좌석제가 생겨난 건데요. 또 일부 기업은 아예 사무실 면적 자체를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도심 사옥을 정리하고 외곽에 작은 거점 오피스를 여러 개 만드는 전략도 있죠. 이렇게 아낀 임대료와 관리비는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이 됩니다. 이제 기업은 공간에 투자하던 돈을 빼서 AI나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일터를 구축하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비용의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기업이 아낀 그 돈은 도심 상권에서는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는 평일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심 식당 사장님들은 사라진 점심 손님을 기다리며 한숨을 쉬는 실정입니다. 대신 사람들이 평일에 머무는 우리 동네 카페와 편의점이 북적이고 있죠. 이를 경제학에서는 도넛 효과라고 부릅니다. 도심 한가운데는 텅 비고 외곽 주거지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직장인들의 소비가 빌딩 숲에서 내 집 앞 골목 상권으로 이동하면서 강남과 여의도의 상권 권력은 흔들리고 도시 전체의 세수 구조까지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이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양극화입니다. 하이브리드 워크는 모두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아닙니다. 일터의 모습은 직종에 따라 극단적으로 나뉘는데요. 사무직은 카페나 거실에서 노트북 하나로 일하는 공간적 자유를 얻었지만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거나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재택은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터는 연봉뿐만 아니라 어디서 일할 수 있는가라는 공간적 복지에 의해 또 한 번 생활의 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택이 가능한 디지털 노동자와 텅 빈 도심을 지키며 물리적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워라밸 격차가 뚜렷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워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해체되었고 그 자리를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경제 지도가 채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 속에서 출퇴근할 고통을 없애며 삶의 질을 높이겠지만 또 누군가는 텅 빈 도심과 소외된 일터에서 새로운 생존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 안에서 나만의 일하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사라진 자리, 우리는 어디서 어떤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사람만이 바뀐 경제 지도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라윤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산업의 새로운 분야 직업을 좀 찾아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직업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주변을 보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른바 페팸족이라는 말도 익숙해졌죠. 네, 이런 변화가 일자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페팸족.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통계를 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전체 가구의 4가구 중 1가구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00만 가구면 정말 많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 직업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전에는 동물병원이나 애교 미용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네, 지금은 훨씬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펫푸드 개발자, 펫시터,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같은 직업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행동교정사, 펫푸드 개발자는 좀 들어봤는데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도 있군요.
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관련 장례시설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산업이 하나의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이미 수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사료나 용품을 넘어서 의료, 미용, 돌봄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반려동물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직업 역시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앞으로는 반려동물 건강 관리나 행동 분석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박수인 아나운서가 준비한 청년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 준비하셨죠? 네, 저는 오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등장과 함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청년 고용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완수하는 AI 에이전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일자리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AI가 단순히 질문하는 도구를 넘어서 네, 하나의 자율적인 노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고용 데이터는 어떤가요? 네, 통계를 보면 상황이 꽤 엄중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에서 청년 일자리는 약 21만 1000개가 감소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중 98.6%가 AI 도입 영향이 큰 고노출 업종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듯 이제는 직무 2개 중 1개꼴인 51%가 AI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대부분의 청년 일자리 감소가 AI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주로 어떤 직업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나요?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단순 사무직 정도였다면요. 지금은 훨씬 전문적인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 코딩, 보고서 초안 작성, 계약서 1차 검토 같은 업무들인데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주로 저연차 직원들이 실무를 배우면서 수행하던 과업이라는 점입니다. 네, 좀 안타까운 점이 이 신입사원들이 밑바닥부터 배우면서 성장하던 취업 사다리의 첫 칸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KDI 자료에 따르면요.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인력을 조정할 때 기존 직원을 해고하기보다는 신규 채용 축소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신입을 뽑아 가르치기보다는 AI 에이전트에게 일을 시키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AI 도입을 이유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예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 청년들은 갈 곳이 더 없어지겠네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한국은행에서는요, 앞으로 국내 일자리의 27%가 대체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역할은 단순 수액에서 AI의 결과물을 검증하고 책임지는 판단의 영역으로 전문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변화하는 기술 속에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AI를 활용한 실전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 지원 체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박수인 아나운서 말씀처럼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만큼 실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 지원 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데이터로 본 일터 이라윤, 박수인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네, 이도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배달입니다. 늦은 밤 출출할 때나 비 오는 날 집 밖에 나가기 싫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게 됩니다.
이제 배달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우리 일상 속의 문화가 되었는데요. 오늘 기업사전에서 소개할 기업은 바로 이런 배달 문화를 이끌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 위대한 상상입니다. 이 기업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거 글로벌 배달 플랫폼인 딜리버리 히어로의 한국 법인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2021년 위대한 상상이라는 새로운 사명과 함께 국내 시장에 특화된 독자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레스토랑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커머스 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역시 배달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쉽게 말해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인데요. 소비자는 앱을 통해 편리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음식점은 더 많은 고객에게 자신의 메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상상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며 배달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위대한 상상이 단순한 음식 주문 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업은 배달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물류와 기술 플랫폼 사업도 함께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문이 들어오면 음식점, 라이더, 고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 물류 관리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에서는 사용자 경험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앱 사용의 편리함, 빠른 주문 과정,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IT 기술이 적용되며 서비스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대한 상상 같은 기업에서는 단순한 운영 인력뿐 아니라 IT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마케팅 전문가, 물류 운영 담당자 등 다양한 직무의 인재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플랫폼 기업은 주목할 만한 분야입니다. 배달 산업은 단순히 음식 주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음식뿐 아니라 장보기, 생활용품, 편의점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달 플랫폼은 앞으로 도심 물류와 생활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배달 서비스 뒤에는 이런 기업들의 기술과 운영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상상은 단순한 배달앱 회사가 아니라 기술과 물류, 플랫폼 비즈니스가 결합된 서비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에서 오늘의 기업 위대한 상상이었습니다. 네,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끔은 쉼과 즐거움도 정말 중요하죠. 이 다음은 전국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 전시, 그리고 맛집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이어서 배지유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맛집, 축제, 핫플레이스까지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전 국민을 세 자리에 빠지게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왕과 사는 남자인데요. 이 영화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2015년에 영화 사도의 OST였던 꽃이 피고 지듯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이 숨어있던 지옥의 명소인 울산까지 다시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어디 갈까 코너에서는 울산 원광서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만이 소개가 됐었죠. 그런데 이 영화 속 주인공과 관련된 역사적 명소 중에서 울산에도 이러한 원광서원이 있다는 사실이 조명이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광소원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발길이 뜸했던 곳이었는데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광소원의 외관 자체도 관광의 명소긴 하지만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매화꽃인데요. 매화는 선비의 고든 성품과 닮아 있다라고 해서 충신을 빗댄 꽃이기도 하죠. 이 매화가 원광서원 앞에 이렇게 활짝 피어 있습니다. 매화꽃 앞도 포토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매화꽃 앞에서 또 멋진 추억 남기셔도 좋겠습니다.
또 원광소원 내부에서도 관람이 가능하긴 하지만 영화가 흥행하기 전에는 한동안 발길이 끊겼었기 때문에 대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광서원까지는 울산역에 내리셔서 약 15분 정도 차로 소요가 되는데요. 같은 울주군 내에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는 데 멀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겠다 하신다면 한 번 정도 갈아타신다는 점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디 갈까에서 당연히 맛집 소개가 빠질 수 없겠는데요. 영화의 여운을 이어갈 수 있는 전통 기와 카페가 근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삼동면에 위치한 카페 담소인데요. 수제 대추차가 유명한 한옥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의 향기를 그릴 수 있는 카페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원광서원을 둘러본 후에 마을버스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카페 담소에서 또 멋진 추억 남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 코너의 배지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최혜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함께 외출하셨다가 카페나 식당 입장이 어려워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강아지와 산책 중 카페를 찾다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런 불편이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카페와 식당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알쓸정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식품위생법 규정 때문에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이 있는 공간에서 동물의 털이나 침이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달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범 사업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젠 일정한 기준을 갖춘 음식점과 카페라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모든 식당과 카페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업주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선택한 매장이어야 하고요. 또 위생과 안전을 위한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문을 매장에 게시해야 하고 조리 공간에는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손님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테이블 간 간격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여러 위생 관리 기준을 갖춘 업장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기준입니다. 현재 제도에선 개와 고양이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며 광견병과 같은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동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매장 안에선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목줄이나 케이지 등을 사용해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 제공 시에는 위생 문제를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제도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은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만큼 보호자 역시 기본적인 패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설물 처리나 소음 관리, 그리고 다른 손님을 배려하는 행동이 함께 이루어질 때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도 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카페나 식당을 방문하기 전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매장인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매장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목줄이나 케이지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출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이번 제도 변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서로를 배려하면서 건강한 외식 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오늘 잡학사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자리와 직업은 우리 삶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일의 모습도 계속 바뀌고 있지만 언제나 그 중심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직업 이야기를 재밌고 유용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찬 정보로 찾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